안녕하세요. 원투펀치 풋볼 주크박스입니다. 네, 역시나 이 주크박스의 안방 마님이라 할까요? 네, 박찬호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마님인가요?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네. 저희 성별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뭐 편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뭐가 좋을까요? 어쨌든 박찬호 의원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주크박스 콘텐츠라는 특성 자체가 주말에 있을 경기를 또 예측해보고 또 현직 해설위원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잖아요. 저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또 높은 적중률을 많이 보여주셨던 찬하 위원이잖아요.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몇 번 맞습니까?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거든요. 예. 네, 저도 2번은 맞춥니다. 예상을 다 맞추는 거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딨죠? 저기 가면은 복권방에 있어요. 돗자리 펴놓고. 복권방에 가면은 예. 어르신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주크박스 이번에 준비한 프리뷰는 PL 이번 라운드 저는 가장 큰 빅매치라고 언급드리고 싶어요. 감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의 모습이 역시 지난 시즌에 뉴캐슬의 돌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를 지난 2경기, 아직 2경기밖에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첫 경기였죠. 아스톤 빌라전 대승으로 개막했고 그리고 2라운드 빅뱅이었어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 1대0으로 아쉽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뉴캐슬이 보여줬던 경기력이라든가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히 뉴캐슬이 이제 체급이 하나 올라갔구나. 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내용과 결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완성도를 갖춘 팀으로 거듭났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록 2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이 2경기를 통해서 뉴캐슬이 정말 챔스 나갈 만한 팀이구나 이런 점을 좀 느꼈던 저번 라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영입생들의 활약도 굉장히 대단했던 두 번의 경기였습니다. 영입생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했을 때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이 팀이 이제 돈을 어마무지하게 쓰겠구나. 네. 물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선까지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자본 자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가 운용을 하는지 이게 정말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펀드거든요. 네. 그런 극복 펀드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오너의 이 자산 가치만 따졌을 때는 지금 뉴캐슬을 따라갈 곳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죠. 네. 지난 시즌 이적 시장에도 그랬고 이번 이적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거는 쓰고 싶어도 이제 쓸 수 없는 여기도 이제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패닉 바이는 하지 않는다. 네. 산드로 토날리, 네. 반스, 리브라멘토 이런 선수들의 이적료가 그래도 지출이 됐지만 다른 팀들 막 패닉 바잉 하는 거와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이스 홀을 임대했고 그래서 필요한 선수들만 알짜배기 영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는 게 다른 해외 빅클럽들 중에 이제 해외 자본이 거대 자본이 인수한 경우 많잖아요. 근데 뭔가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지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도 지지난 시즌부터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하고 나서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영리하게 영입을 하고 있구나. 트리피어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만 봐도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고급 선수들을 잘 데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의 경기에서 굉장히 잘 드러났고 팀이 하나로 뭉치는데 굉장히 가장 큰 방점을 찍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지만 뭔가 뉴캐슬의 사기가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뉴캐슬의 전술적인 철학을 봐야 되는데 에디 하워 감독이 뉴캐슬에 부임해서 차근차근히 팀을 발전시켜가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축구가 구현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수를 이번 이적 시장에도 몇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에디 하워 감독의 전술 철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팀은 전방 압박을 철저하게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측면에서의 삼각 대형이 있죠. 네. 철저하게 측면에서 그런 대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후방에서는 이 팀의 포메이션은 4-3-3 혹은 4-1-4-1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팀이 수비할 때와 공격 나갈 때 역시 비대칭의 움직임이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트리피어는 전진을 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알미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과 우측에서 삼각 대형을 만들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이게 덴번이 있는데 덴번은 센터백 성향의 측면 수비수거든요. 네. 사실 저는 덴번 선수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측면 수비로 그렇게 맹활약하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고 그리고 덴버 선수가 좀 좋은 선수라는 거를 자주 느끼죠. 근데 백스리의 왼쪽처럼 배치가 되면서 이제 빌드업 대응을 갖춰가는데 덴버 선수가 마냥 수비 지역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덴버 네. 선수가 소위 말해서 언더랩 형태. 여기는 또 왼쪽 미드필더와 오른쪽 미드필더의 비대칭이 있거든요. 이게 수비만 비대칭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오른쪽에 알미론이 가고 왼쪽에는 이제 고든이 배치가 되잖아요. 네. 근데 고든은 측면 미드필더 성향이에요. 근데 알미론 선수는 이제 반대발 윙어로 안으로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서 알미론 선수는 비교적 프리한 롤까지 소화를 해서 오른쪽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않고 왼쪽까지도 막 이동을 하고 그래요. 네, 그럴 때도 자연스럽게 알미론이 우측에 이동을 해도 다른 선수가 동선이 겹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왼쪽에서도 삼각 대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독특한 그리고 또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수비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빌드업 체계, 비대칭 전술 그것뿐 아니라 오른쪽 윙어인 알미론과 왼쪽 윙어인 앤서니 고든 이 선수들의 동선을 시즌 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티가 팍팍 났던 두 번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뉴캐슬을 또 맞선 상대 리버풀인데 리버풀의 화력도 저는 사실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시즌 시작 전에 리버풀이 아무래도 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에 이 두 경기 굉장히 좀 내용적으로도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여기서 약간 다른 네. 거는 리버풀은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역시 리버풀에는 이제 전방에 해결사 역할을 할 선수들이 여전히 이제 팀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뒤를 잘 지켜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전방에는 모하메드 살라를 필두로 해서 루이스 디아스가 있고 다르윈 누네스가 언제든지 조커로 투입될 수 있고 그리고 조타 선수도 가운데서 이제 전술적인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박스 근처에서 골을 터트릴 수 있는 솜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화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상대 팀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골을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스타일이 각기 다른 선수들이 있다는 거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공포감이고요. 네. 그리고 뒤를 잘 지킬 수 있는 선수들, 코나테의 운동 능력,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 선수의 수비 지휘, 거기다가 이제 알린손 선수의 선방까지. 다만 이제 리버풀을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핸더스 선수를 필두로 해서 파비뉴 나갔죠. 그리고 케이타 나갔죠. 거기다가 이렇게 로테이션 혹은 이제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다 나갔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적 시장에서 만회가 되겠냐? 클럽 감독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좋은 선수들을 실제로 영입을 한 것도 맞아요. 맥칼리스터 선수 왔고 그리고 소버슬러이 왔고 근데 물론 나간 선수 숫자와 비교를 하면은 성에 안 차는 건 맞죠. 그리고 리버풀이 이제 4-3-3 대응을 쓰는데 그 가장 아래쪽에 지금 파비뉴 역할을 할 만한 미드필더는 영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자리를 엔도 선수도 데려왔고 데려왔습니다만 이 선수들은 봤을 때는 파비뉴 선수의 대체라기보다는 이 코너 미드필더들 역삼각형 형태의 그 중앙 미드필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메짤라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클롭 감독이 전술적인 변화를 주게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시즌 초반에 하는 것처럼 맥칼리스터 선수를 이제 그 자리에 놓고 6번 자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자리에 두고 경기를 하게 될지는 시즌 초반에 한 10경기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아까 제가 괜찮다라고 말했던 점은 이 공격 쪽에서의 화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점에서는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 쪽에서의 위기감은 계속해서 산재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버풀이 그래도 영리한 게 전술적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임시로 이제 코디아코 선수를 내려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클럽 감독이 미드필더들이 전부 다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재다능한 선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누굴 내리겠어요? 그렇죠. 지금 선수진을 봤을 때 그리고 엘리엇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기용하면은 그것대로 뭔가 문제가 있고 여기다가 알칸타라든가 그 누구죠? 네, 바이체티치 네.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중원 구성하기가 조금 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시즌 초반에 잘 버텨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본머스전이었죠. 본머스의 압박에 초반에 상당히 고전했거든요. 근데 또 영리하게 이거를 전술적으로
풀어서 나갔어요. 네. 네, 이게 클럽 감독이 지난 시즌 말미부터 해서 이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 변신, 네, 이런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인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중앙으로 밀어넣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압박 대응에 고전을 했을 때 클럽 감독이 빠르게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서 그냥 정상적으로 백퍼 형태로 경기를 운영시켰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팀은 고민을 하고 있고 상대가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그걸 역이용할 전술적인 대비는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리버풀이 좋은 시즌을 보낼 거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이유가 저는 툴이 많아야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팀들이 지금 토너먼트를 치르는 게 아니라 리그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즌을 치러갈수록 상대 팀들은 다 데뷔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툴이 약간은 많지 않은 팀들을 상대로는 조금씩은 더 빨리 간파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아무래도 이런 전술적 다양성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또 폼이 굉장히 좋은 뉴캐슬과의 맞대결을 펼치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각 팀의 키플레이어 한 명씩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여기서의 키플레이어는 저는 중원 싸움이 아주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중원 싸움이 왜 흥미롭냐면은 이게 팀의 구조가 약간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의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배치된 선수는 이제 브루노 기마라이 선수인데 원래 그 자리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라든가 아니면 후방 플레이메이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루노 기마라이 선수는 그것과는 또 움직임이 다릅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거기에 있지만 사실상 박스 투 박스처럼 이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리버풀에서 지금 맥칼리스터 선수 역시도 시즌 초반에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연 중원 장악을 누가 더 활발히 해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두 팀 다 압박의 강도가 높은 팀들이에요. 위에 가서 뺏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압박에 가로막혔을 때 이제 코너 쪽으로 킥 때려서 거기서부터 출발도 할 수 있는 팀이고 역습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고 이래서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 두 선수를 보고 싶어요. 네,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알렉시스 맥칼리스터 이렇게 중앙에서의 키플레이어를 좀 꼽아 주셨는데 그러면 중원 싸움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중원을 장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에너지 레벨을 좀 유지를 하느냐의 싸움일 텐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는 그냥 사이좋게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뭐죠? 무승부를 예측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도 이 양상에 따라 다를 텐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골이 좀 많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양 팀 모두 지금 좀 득점력이 좀 물이 올라 있는 상태고 물론 두 팀 다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는 맞습니다만 초반에 뭔가 서로를 만났다는 것이 양팀 감독들에게는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초반에 좀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서로를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서 저는 무승부를 똑같이 예측하지만 한 2대2 정도를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1대1 정도? 예. 대량 득점보다는 역시 팽팽한 긴장감이 90분. 요즘에는 프리미어리그도 90분 경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뭐 100분도 많으니까. 네, 100분 경기 예. 힘들어졌어요. 네, 추가 시간 좀 줄여주세요.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준비하시는 데는 좀 힘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뉴캐슬과 리버풀의 22명 선수들 좀 빨리 최대한 빠른 경기 마감을 좀 부탁을 드려보고요. 아무쪼록 저희의 예상은 무승부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뭐 결과를 떠나서 사실 이번 주말이죠. 월요일 0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경기가 가장 좀 재밌는 흥미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리뷰까지도 저희 원투펀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